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했습니다. 북미 정상은 내일 저녁 만찬을 함께하고 이튿날인 28일 공식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네, 북미 간에 통 큰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 시각 전문가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양무진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면 66시간 넘게 어떻게 보면 기차를 타고 또 자동차까지 타고 하노이까지 왔거든요. 거의 3박 4일간의 일정이었는데 이렇게 힘들게 올 이유가 있었습니까? 아마 김정은 위원장도 보통 사람이잖아요. 네. 또 그리고 이 정치인이잖아요. 나아가서 지도자잖아요. 이 세 가지 관점을 볼 때 아마 사람이기 때문에 편한 것을 좋아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비행기보다도 이 1호 열차 여기서 상당히 익숙해 있다. 편리성. 이렇게 하나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렇다면은 북한을 비롯한 국제사회, 적어도 사회주의 국가에 있어가지고 김일성 시대가 북한에서 영광의 시대였다. 이렇게도 평가하는 대목이 많지 않습니까? 김정은 위원장도 스스로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할아버지인 김일성 이 시대의 이런 베트남 방문에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수단은 다르지만 경로 이것을 한 번 더 재현 이걸 통해 가지고 이 북한 주민들의 체제 결속을 이끄는 그건 있겠죠. 마지막으로 지도자입니다. 지도자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안전성이겠죠. 지금까지 참매 1호 좀 쉬운 운영을 했지만도 이 참매 1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안전성에 대해서 검증이 안 됐다. 그런 측면에 봤을 때 1호 열차는 중국도 수차례 다녀왔잖아요. 그렇다면 안전성에 대해서 검증이 됐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렇게 열차를 여행한 것이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신영권님, 비슷한 질문이지만 어떻게 보면 중국을 관통해서 지나간다는 거에 대한 의미를 또 부여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얘기를 해주시죠. 미국하고 협상을 하는데 결국 북한과 중국과 전략적 협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중국이 이렇게 전 철도 그 노선을 갖다가 중단시켜놓고 나를 통과시켜주는 특별한 배려를 받고 있다. 따라서 나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조금 더 내놔라. 이러한 협상 차원에서의 상징적 의미도 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하노이에 도착한 김 위원장, 글쎄요 당초에는 이제 경제 시찰을 먼저 하고 숙소를 가지 않겠느냐 이런 시석이 있었지만 일단은 숙소로 먼저 들어갔습니다. 오늘 오후 일정은 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아직 알려진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것은 아마 내일까지는 다가오는 북미 정상회담에 집중을 하겠다. 그런 취지가 아닐까 싶고요. 물론 베트남 측에 지금 주석은 아마 캄보디아 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있을 겁니다. 베트남 주석이라든가 총리라든가 국회의장이라든가 이런 주요 인사와의 면담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경제 시찰이나 또는 하롱베이 같은 방문, 관광지 방문 이런 거는 북미 정상회담 이후로 밀어놓은 것 같은 그런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베트남의 주석과 만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데 이 주석, 이 응우엔 푸종이라는 국가주석도 개방 정책에 또 앞장섰던 사람이기 때문에 북한이 과연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도 있더라고요.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동당역 내리자마자 고창 이제 이 차를 이용해가지고 고속도로 이용해가지고 지금 이제 멜리아 호텔에 묵잖아요. 아마 여기 대해서 이제 일부에서는 중간에 예를 들어 가지고 북한 이 인민군의 이런 베트남전 참여해서 내역도 가지 않을까. 또 한 중간 와가지고 이 박민성입니까? 거기 와가지고 삼성전자 있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최고 지도자가 이 국가를 방문할 때는 공식적인 행사 이후에 이렇게 시찰하는 그런 것이 형식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의 산업단지, 관광단지 시찰 이것은 이미 이 방금 이야기한 대로 이 베트남의 국가주석, 총리 회담 이후에 가지 않게 보여지고 지금 방금 이야기한 대로 이 베트남의 이런 국가주석 이 응우엔 쫑이라 합니까? 어찌 보면 이 베트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도이머의 정책 아닙니까? 쇄신. 이것은 뭐냐 하니까 뭔가 내부적인 쇄신을 통해 가지고 대개방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베트남이 약 한 1억 정도 인구가 조금 부족합니다만도 이 소득이 한
2,500에서 3,000달러 정도 되죠. 네. 상당히 지금 이제 발전되고 연간 6.6%의 성장률 때리고 있죠. 그럼 어찌 보면 베트남에서 아마 박항서 축구 이 감독만큼은 아니더라도 네. 나름대로 베트남 인민들의 존경받는 지도자 아니나 그런 점을 봤을 때 예.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어차피 비핵화 이후에는 경제 개발을 통해서 경제 발전을 통해 가지고 주민생활 향상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아마 베트남에 간 김에 베트남의 도이무의 정책의 상징인 네. 일종의 그 하롱베이라든지 또는 하이퐁이라든지 산업단지, 관광단지 시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예. 네. 지난 1차 싱가포르에서도 역시 굉장히 큰 발전상을 보면서 놀랬던 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란 말이죠. 베트남에서도 비슷한 어떻게 보면 시찰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할 수가 있을까요? 예, 뭐 일정은 뒤로 미루더라도 네. 베트남의 산업단지라든가 또는 뭐 김정은 위원장이 원산 갈마지구 관광 개발 이런 것 차원에서 베트남의 유명한 관광지인 하롱베이라든가 또 거기는 김일성 주석이 과거 방문한 전례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행사를 통해서 경제 발전에 대한 본인의 관심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결국 지식이라는 건 축적되는 것이기 때문에 싱가포르의 경험, 베트남의 경험, 또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뭐 중국의 광저우라든가 뭐 그렇게 경제 특구 지역들을 방문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쌓아가면서 북한 경제 발전의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된다면 사실 이것은 뭐 우리에게도 좋은 거죠. 자, 지금 이 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로 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트위터를 통해서 메시지를 좀 내놨는데요. 매우 생산적인 정상회담을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좀 어떤 뜻으로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 이 북한에 대한 예. 특히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는 친서 이 외교를 통해 가지고 이미 알려져 있죠. 심지어 뭐 존경 플러스 사랑까지 이야기하고 지금 문제는 또 정상회담 앞두고 한편으로는 상당히 그 고대하는 기대하는 그런 속에 또 한편으로는 시간 게임 하지 않겠다, 서두르지 않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어찌 보면은 협상의 관점으로 보면은 강훈제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동서고금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최고 지도자의 회담에서 실패한 회담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사전에 실무자들이 충분하게 준비를 한다. 이걸 볼 수 있고 예.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김정은 위원장이 성과 있는 회담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4,500km 열차로 66시간을 달리겠습니까? 예. 또 지금 문제 트럼프 대통령도 새벽에 오늘 새벽 2시 반에 한국 시간으로 출발한 거 아닙니까? 네. 그것도 뭐냐면 성과가 보장되기 때문에 저는 출발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이 평가의 기준은 다르겠습니다만도 적어도 북한 비핵화 조치에 대한 플러스 알파 하나 정도 또 미국 또한 상응 조치에 대해서 플러스 알파 하나 정도 이 상황에서 나름대로 성과 있는 또 그리고 결과가 좋은 이런 회담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결과 없이 두 정상이 만날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관측인데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그렇다면 뭐 플러스 알파 어떤 부분을 좀 더 얻어내려고 할까요? 양측은. 이게 뭐 기본적으로 나온 이야기를 보면 스티브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영변 플러스 알파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중점은 영변 핵시설을 어떻게 신고 검증 폐기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영변이 보고요.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영변이 북한 핵 능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중요한 거죠. 결국 영변 핵시설과 그리고 북한이 공개하지 않은 농축우라늄 시설 그리고 나머지 핵물질과 핵무기를 폐기하면 북한은 비핵화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볼 때 최소한 전체 비핵화 과정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게 영변 핵시설이라고 볼 때 이것을 제대로 폐기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번에 관건이다. 그런데 이제 과거의 이제 협상 경험을 보면 거기에 검증과 관련해서 북한하고 미국하고 이견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육자회담이 깨졌는데 북한은 참관을 통해서 그냥 와서 자신들이 폐기하는 걸 지켜바라는 거고 미국은 실효 채취를 하라는 건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번 정상회담의 하이라이트라고 보고요. 또 그 플러스 알파 부분도 있어요. 만약에 이게 잘 진행되면 북한은 나름대로 빠른 속도의 경제 성장을 원한다면 결국 미국의 상응 조치로서 제재 완화를 더 많이
얻어내기 위해서 추가 조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럴 경우에는 이것이 뭐 비핵화 로드맵이나 또는 앞서 말씀드린 미공개 농축 우라늄 시설이나 또는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ICBM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이거를 추가로 내놓으면서 보다 많은 상응 조치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지금 가능성은 다 열려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과거에도 핵시설을 폐기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그렇지만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미국과 세계의 여러 나라였는데 이번엔 그 부분을 확실히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과거에 북한은 핵시설을 폐기한 것이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2.13 이렇게 해가지고 동결, 폐쇄, 그다음 13 이래가지고 불능화, 적어도 영변 핵단지에 대해서 지금 이제 국제 전문가들 또 북한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10개의 품목이 있다면 적어도 8개 정도, 한 80% 정도의 불능화는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례가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뭐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이 영변 핵단지, 예를 들어 가지고 미국의 상응 조치 이걸 한다면은 영변 핵시설에 대해 가지고 영구 폐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예.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고 그 이후 20일 지난 폼페이오 장관이 방문을 했죠. 그때 뭐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폼페이오 장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영변 이외의 지역에도 폐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수의 전문가들이 영변 이외의 지역이 어디냐? 그래서 뭐 강선이냐, 태천이냐, 막 이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예. 그렇다면 적어도 이번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서 플러스 알파 이것이 한계냐라고 한다면 아마 영변 이외 지역의 농축 시설에 대해서 신고 검증에 의한 폐쇄, 폐기하고 폐쇄가 다릅니다. 네. 예. 그러니까 폐쇄라는 것은 뭡니까? 일단 가동을 중단하고 접근 금지를 하는 거겠죠. 폐기는 또 수단으로 남겨놔야 되겠죠. 네. 이게 하나 있고 그다음 째 플러스 알파 2 하면은 미국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이것이 전부 다 내놓을 할 수는 없잖아요. 적어도 상징성을 가진 부분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전 해체 이것이 북한에 요구하고 있는 비핵화 조치가 아니겠냐 이렇게 보여지고 여기에 반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미국도 상응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상응 조치에 대해 가지고 물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연락사무소 설치한다든지 종전선언 여기 네. 대해서 북면한다든지 이것은 기본이고 예. 여기에 대한 플러스 알파가 뭐냐니까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확대한다든지 더 나아가서 플러스 2라고 한다면은 대북 제재 이에 대해서 유예라는 표현을 쓸지 완화를 표현을 쓸지 해제라는 표현을 쓸지는 좀 더 두고 봐야지만 네. 이 미국 입장에서 해제라는 입장은 표현 안 할 것이다. 그럼 적어도 유예 완화 정도 하면은 우리 생각으로는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간에 아주 철저하게 또 촘촘하게 개성공단과 금강산 재개 문제도 논의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대목 이 부분도 아마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검증 대상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검증의 방식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가 굉장히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폼페이오 장관이 먼저 출발을 한 부분을 놓고 이게 합의문 무언가 좀 잘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먼저 온 것이 아니냐라는 시선도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예, 뭐 두 쪽으로 다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거기에 얹어서 플러스 알파까지 논의하기 위해서 좀 하는 긍정적인 것이고, 의미로. 왜냐하면 그런 근거는 아까 양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패한 정상회담이 없다는 것처럼 이 흐름을 보니까 지난 토요일까지 스티브 비건과 김혁철 대표의 회담이 활발하게 진행됐어요. 예. 그러면서 그 이후에 약간 그 만나는 빈도수나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토요일 날 최소한 이번 정상회담에 발표할 정도의 큰 틀은 합의가 된 것이 아닐까 저희가 추정을 가능한데 그 이상을 논의하기 위해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먼저 날아갔을 수가 있고 그게 아니라면 이게 뭐 어차피 양비론 같아서 좀 죄송스러운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 최종 진도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고위급에서 이것을 갖다가 풀어보자는 취지에서 먼저 나갈 수 있다. 지금 현재 아마 과거 싱가포르 협상을 보면은 북한은 어느 정도 합의를 해주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위 말하는 괄호로 남겨놓는 거죠. 네. 정상 간의 만남을 통해서 예. 이 문제를 풀겠다. 그런 취지로 갔을 때 미국으로서는 그 괄호를 가능하면 줄이는 것이 또 정상을 위한 그 노력이기 때문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기 위해서 먼저 날아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지금 얘기를 하셨지만 싱가포르
어떻게 보면 합의문에서 가장 1번이 나왔던 것이 새로운 미북 관계를 수립하겠다라는 내용이었는데 그렇다면 어떤 관계가 이제 좀 시작될 것이다라는 예상을 좀 하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회담의 성격과 관련해 가지고 1차 싱가포르 회담 이것은 원칙적이고 총론적인 회담이다. 이렇게 이해해 볼 필요 있고 이번 2차 회담에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강론적인 회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원칙적인 회담에서 기동은 시한한 거 아닙니까? 방금 먼저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1차 회담에서 첫 번째가 뭡니까? 이 북미 관계 정상화 아닙니까? 네. 두 번째 기둥이 뭐냐 하면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이고 세 번째 기둥이 완전한 비핵화고 네 번째 기둥이 유해 송환 발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번에는 강론적인 회담으로서 첫 번째 기둥인 양측의 관계 정상화 관련해 가지고 이것이 최상의 관계 정상화는 대사관 설치가 되겠죠. 그런데 대사관 설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할 수 없어요. 이것은 미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대통령, 행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낮은 단계가 연락사무소 설치되어 있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 양측의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한다. 이 정도의 합의문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두 번째 기둥에서 가지고 평화체제 구축. 여기 대해서는 아마 이미 여러 가지 나온 중에서 종전선언. 또 그리고 뭡니까? 대한민국과 중국이 참여하는 새로운 협의체, 사자협의체가 되죠. 이를 통해 가지고 종전선언 이후의 평화체제 문제에 대해서 협상태를 새로 구성한다든지 이 정도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세 번째 기도 완전한 비핵화 부분은 또 토론할 게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종전선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철수 얘기는 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선을 긋긴 했지만 이와 관련될 수도 있다라는 의혹이 계속 제기됐기 때문에 종전선언 아니면 평화협정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돼야 됩니까? 예, 그러니까 종전선언이 나오게 된 배경은 2007년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평화협정을 논의하는 게 워낙 시간이 복잡하고 그 문제를 논의하다 보면은 서해 해상 경계선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법률 문제까지 있기 때문에 거기로 가는 과정에서 정치적 선언으로서 종전선언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신뢰를 구축하자 이런 취지에서 문제가 제기된 겁니다. 그런데 과거의 북한의 논의를 보면은 그러한 합의가 있을 경우 항상 주한미군을 타깃으로 해왔기 때문에 우려를 해왔던 것이고 우리 정부는 그 점 때문에 지난번 9.19 평양 공동선언 당시에 그러한 부분을 논의함에 있어서 이것이 주한미군이나 유엔군 사령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이제 추진을 해왔던 거죠. 그런데 지금 약간 논의가 바뀌어 버렸어요. 왜냐하면은 판문점 선언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은 남북미 3자 공동선언이에요. 이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당사자가 누구냐 하는 거에 있어서 한때는 뭐 남북미 중 4자였다가 북한은 과거에는 미국과 북한 양자여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다시 한동안은 남북미 3자 종전선언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번 논의 과정에서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이 상응 조치를 요구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고려를 함에 있어서 제재를 더 아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경제 제재 완화를. 그러니까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면은 종전선언을 먼저 해주겠다 하는 취지에서 이 이야기가 나온 것이고 이것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나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나 다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한국 전쟁을 종식시키겠다 이야기를 했다는 걸 보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과 유사한 형태, 이름이 종전선언이 아닌 평화선언이라고 할지라도 종전선언과 유사한 정치적 선언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그것을 아마 우리 정부가 미측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종전선언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약간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고 봐요. 무엇이냐? 첫째, 당사자에서 우리가 남북미로 합의를 했으면 종전선언은 남북미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판문점 공동선언에서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북미 간에 이것을 갖다가 선언으로 나온다면 그 부분은 사실은 차라리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하든지 아니면은 다음 기회에 정상이 아니더라도 외교장관들 간의 3자 종전선언으로 가는 게 훨씬 모양새가 낫다고 보는데 아마 지금 미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상응 조치로 제공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좀 앞서서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양자선언 얘기를 했으니까 다시 한번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즉 우리 청와대에서도 북미 간의 양자선언 평화 종전선언이 나와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3자 선언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양자 선언을 족하냐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 지난해 4.27 판문점 선언까지만 하더라도 3자 또는 4자에 의한 종전선언 이야기 나왔지요.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 이 3자가 모일 기회도 없고 그러나 지난 그 9월
평양 정상선언이죠. 네. 거기 보면은 일종의 뭡니까? 군사분야 합의서가 있잖아요. 이 군사분야 합의서의 성격이 돼가지고 남북 모두 성격 규정은 뭐냐면 거의 불가침 선언에 가깝다. 다시 말해서 남북 간의 종전선언에 가깝다. 이렇게 해석을 다수 전문했잖아요. 그렇다면 이번 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미 남북 간에는 종전선언과 큰 비슷한 것을 했고 그렇다면 남은 것이 북미 간이 아니겠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입장은 이것이 양자하든 삼자하든 사자하든 중요한 것은 그런 형식보다도 실질적인 종전선언 내용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막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 북미 간의 종전선언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보여지고 중요한 더 중요한 대목은 이러한 선언 이후에 방금 먼저 우리 신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남북미 합의한 삼자를 하면 삼자 또는 사자가 외교장관이 모이든 해가지고 형식적으로 그런 절차도 좀 밟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막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더 중요한 대목은 종전선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평화협정, 평화체제와 관련된 협상틀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뭡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이미 다자 협상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뭐 양자하고 삼자하면 삼자로 표현했는데 다자라는 표현을 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중국을 염두에 둔 남북 미중 이 사자에 의해 가지고 평화협정 추진까지 이야기되는 부분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미 간에 종전선언이든 평화선언이든 한국 전쟁을 끝장내는 이런 정치적 선언의 성격이 담긴다면 곧장 평화체를 추진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속도 폭을 넓혀 갈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두 분과의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